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1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에게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만류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여야 모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북한 지원 탓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병립형 회기가 명백한 퇴행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의당 등 야4당도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주장했습니다. 대기자의 순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윤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넘어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기한 단식 농성 1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 15일 만에 처음 나온 여당의 단식 중단 요청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이 정기국회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기인 점과 국정감사와 내년도 살림을 챙겨야 하는 만큼 단식을 계속하는 게 제1야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 대표 건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란 기존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 중단 요청 방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 대표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등 의원들의 다짐을 전달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15일째입니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에 대비하자고. 일명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쓰러질 각오로 단식에 임한 만큼 정부 여당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거나 이 대표가 더 이상 단식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끝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에 대해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책임을 놓고는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여야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순진하고 이기적인 관점을 보여줬다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 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처럼 비상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까지 초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의를 밝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외교 정책이 북러 군사 협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선거제 개편 합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일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개선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여야 지도부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을 연동해 전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당시 주장한 선거제 개혁 완수를 언급하며 개편을 위해 지역구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기 극복 국민통합 기자회견을 통해 영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을 포함한 야 4당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통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는데 여야는 당시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 여당은 3대 정치 쇄신 공약으로 전체 의원의 10%를 감축하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선거제와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11월부터 시작되는 국외 부재자 신고 한 달 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질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공감 개헌시민공청회가 지난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공청회 소식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 참여와 공감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새 장을 여는 시도입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헌 방향을 설정하고 개헌 내용을 수기하는 국민 개헌 시대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최소 수준에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대상으로는 협치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의 화두는 이제 협치,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간의 협치와 분권이 돼야 한다고 믿고요. 토론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대신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어떤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 형식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강원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대표의 균등성 보장과 자치행정권과 입법권 강화 등이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재편을 이제 제대로 해야 이제 정말 누구나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지방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자문위는 내일은 세종시에서 세 번째 시민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그 개각 소식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개각부터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대통령 특보,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를 표했고 이후 하루 만에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점, 그리고 유인촌 대통령 특보가 이 문체부 장관 후보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MB때 인물이 다시 등용이 됐다. 이런 점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개각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은 이게 퇴행적 개각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지 자문을 한다며 이 퇴행적 개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 인사라고 밝히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또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MB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의 장차관이 MB정부 인사라며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은 퇴행적인 개각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발목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철학을 보다 단단히 다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안을 챙기기 위한 적절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해임이나 탄핵, 특검을 전매 특허처럼 쓰면서 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단식 15일 만에 여권 지도부에서 단식을 만류하는 첫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단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15일 차를 맞았는데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김기현 대표 발언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제 단식을 만류를 했다면서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 본청 안에 당 대표실로 옮겨서 15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광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고 뜻을 모아서 방문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과 더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지만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 표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시점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과 그리고 12일에 이 검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네. 12일 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청구 시점에 따라서 본회의 보고와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21일과 25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영장이 이번 주 안에 청구가 되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동안 이어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살펴보고 경제인과 동포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6일부터 7박 9일 동안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해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쿠은 소다리 국회의장과 훈 마넷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결정 덕분에 대한민국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지 결정은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말레이시아 의회 상하원 의장과의 만남에서도 김 의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 슬랑오루주에 있는 태양전지셀 업체인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해 고효율 양면 발전 태양전지의 생산 과정을 시찰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태양광 사업이 중국과 비교해 특화된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상쇄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이나 도로 방음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층수 이상의 유리는 전부 이 밖에 셀로다가 이렇게 하는 걸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해서 빌딩 하나를 전기 생산을 통해서 그 자체에 필요한 전기를 다 쓰도록 하는 그거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경제인 대표들을 비롯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 신속 추진과 법률 서비스 강화를 요청하는 교민들의 목소리에 김 의장은 귀국 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나 교민들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캄보디아와의 교역 투자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39명이 내일 예정된 한일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44번째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도쿄에서 개최되며 상임위별로 양국 현안과 의원 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축사를 보내고 일본 측에선 호수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이 개회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별 우수 농축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장터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계속되는 고물가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정부 시행령으로 선물 한도를 30만 원으로 올리고 대장터도 예년보다 앞당겨 주최한 만큼 대성공을 이루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표 농축 특산물이 한 곳에 모인 2023 추석맞이 도농 상생 행복 대장터는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의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우리 의회 외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와 세계 의회 간의 외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간헐적인 교류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명훈 포항공과대학 교수는 양국 간의 의원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창립하거나 보좌진을 중심으로 교류 채널을 만드는 등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9월 1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주기지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옛소련 시절 우주 대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2012년 새로 건설한 첨단 로켓 발사 기지로 2016년에 첫 번째 위성 발사를 마친 바가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서쪽으로 자동차로 1,500km를 달려야 나올 정도로 태평양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당시 최대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했는데요. 부지 면적이 나로 우주센터의 110배 규모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우주 탐사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으로선 정찰 위성 기술 획득이란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과 첨단 무기 기술의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인 셈인데요. 지금까지 총 11번의 인공위성 발사가 이 기지에서 이뤄졌으며 10번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동안 집거하던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습니다. 지난해 4월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방 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주기지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넘어 이 인류의 평화에 위협을 가져온다. 네, 북러 정상이 이처럼 상징적인 장소에서 만난 만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여권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회담 장소부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K-방산의 첨단 무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성 의원의 개인 생각인 것 같고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흘러나온 이 같은 주장에 전쟁 참전 선언과 똑같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북한으로서는 기댈 곳이 중국,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는 빌미를 준 거죠.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살상 무기 지원 필요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불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주장에 정치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전투력 대 추진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거나 강성 우파적 시각을 보여온 인사들로 업무 추진력과 전투력이 강한 강경파를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야의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세 분의 특징이 딱 두 가지예요. 극보수 그리고 전투력. 그래서 물론 이미 이제 정치는 이제 실종이 되었어요. 공통점이 파이터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거다. 추진력이죠. 추진력하고 전투력은 좀 다르죠. 추진력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전투력은 민주당에 대해서 잘 싸운다는 그런 의미로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텐데, 신원식 의원 전투력 좋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잘 싸울 겁니다. 야당에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인물들이 다시 중용되는 데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는데요. 마치 지금 이제 다 220볼트로 바뀌었는데 사실 110볼트 전원을 갖다 꽂는 거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110볼트 정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거꾸로 가는 거고요.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폐행적 개각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단행된 적절한 인사라며 국정 동력 힘싣기에 나섰습니다. 제명은 우리 당에서 장관 교체를 당 대표께서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도 했습니다. 전투력이냐, 추진력이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장관의 업무 능력을 두고 정치권의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어제 개각을 했죠.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이 개각에 대한 평가하고요. 또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간의 좀 책임 공방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국 현안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어제 2차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이제 맡았거나 또 강성 우파적 시각을 보여온 인물이다. 이런 이제 그 평가들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야당이 구한말 인사다, 좀 퇴행적인 인사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줄임말입니다. 구태 인사, 한심한 인사, 또 막말을 이어온 인사, 여기에 이제 구한말 인사다라는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건데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은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놨습니다. 2차 개각 두 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그 정부의 개각에 대해서 야당이 잘한 개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야당이 비판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비판을 받을 때 과연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 정부에 보면 개각을 해가면서 사실은 국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개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지면 그 어떤 정권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면 전환용 개각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집권당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옹호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신원식 의원의 경우에 과거 막말을 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논점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아마 그다지 지금 현재로서는 좋게 그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12.12와 5.18에 대한 평가. 뭐 그뿐만 아니고 네. 뭐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인용하기 곤란할 정도의 네. 막말이죠. 네. 그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아마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얼버무리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 뭐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는 후보자는, 이제 재수다, 장관 재수다. 그래서 이조 부총리에 이어서 뭐 또 장관 재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글쎄요, 뭐 그거야 뭐 다시 기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유인촌 전 장관, 지금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역량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인촌 전 장관의 경우엔 뭐 MB 정부 때 뭐 그렇게 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기자한테 했던 또 한 가지의 막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업무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뭐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건 한번 일단 청문회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성 의원님. 예, 일단 그 김기현 대표가 개각 건의도 했고 또 후임 인선에도 뭐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처럼 집권 여당이 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개각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개각을 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사실 문화부 장관 교체설은 벌써 나온 지 여러 달 되거든요. 네, 문체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번에 묶어서 좀 같이 했고요.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연히 그 잼버리 대회 때문에 교체될 걸로 예상이 됐었죠.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때문에 뭐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대통령실 설명을 믿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임 인선이 보면 썩 그렇게 좀 그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는 잘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여당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난감해하는 기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지 1년 한 반 정도 네. 됐는데 이렇게 장관을 좀 이렇게 시킬 만한 사람, 이 사람을 시켰을 때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저 참 괜찮은 인사다 이렇게 평가받을 어떤 인력 풀 같은 걸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약간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자유롭게 말을 하던 분입니다. 여기저기 집회 나가서 뭐 문재인, 노무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극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하고 정치인으로 사시지 왜 또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여기서 뭐 어설프게 변명을 한다거나 네. 과거에 뭐 12.12가 그게 그 뭐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건데 이제 뭐 쿠데타를 비호하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태도를 좀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 여부를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만약에 추진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가 된 특검법을 통해서 이 장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요 최상병 사건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일들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은 뭐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화를 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교체가 확정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이 탄핵안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동력을 잃죠. 그러니까 뭐 탄핵안을 뭐 내일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추진하든 안 하든 국민의 관심에서는 이미 멀어진 이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특검법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 특검법은 지금 그 집권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뭐 특검법을 그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특검의 구성부터 진행까지 또 이 특검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그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이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은 특검의 성과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서 좀 그 공동으로 뭐 특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통해서 모색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민주당 일방적으로 특검법이 진행이 된다? 아마 그럴 경우에는 이 특검의 결론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 이제 좀 멀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특검의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 예, 뭐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네. 예, 뭐 그럴 겁니다. 일단 탄핵 소추 얘기부터 해보면 원래 장관을 교체를 하면 전임 장관이 바로 물러나고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음 장관 올 때까지 장관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또 비워놓기는 좀 곤란한 굉장히 좀 특수한 자리죠. 정부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군을 지휘해야 되는 뭐 안보 공백이 또 우려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종섭 장관이 근무를 하는데 뭐 법률적으로는 탄핵 소추가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원 일치. 뭐 그만두기로 했는데 탄핵 소추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당 지도부에다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아니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는 강경 의견이 사실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오늘 탄핵 소추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이미 기자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뭐 크게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일 결정을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탄핵 추진은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까운 밀착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원인과 책임을 두고 이제 서로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제 한미일 공조가 이러한 이제 북러 밀착을 불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당시 그 문재인 정권 때 온갖 그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해서 이제 북러에 대한 대응 뭐 전반적인 앞으로 이제 그 주변국을 둘러싼 외교 전략 어떻게 펼쳐야 될지 이번에 뭐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문제는 사실 여야가 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한심해 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뭐 동맹을 맺는다거나 이런 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자 노선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요,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고 북한이 이제 고립돼 있었죠. 그런 상황이 이제 몇십 년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까지 가까워진 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에 대한 관측들이 다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좀 판단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걸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하는 바람에 북한이 지금 저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의 그런 분석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러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지금 뭔가 전 세계 국제 질서가 큰 판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책임 공방 벌일 일이 전혀 아니고요. 또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이건 뭐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퍼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 비핵화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전임 문재인 정부 또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하고 대화 또 비핵화 협상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좀 불러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일명 뭐 협치와 대화의 그 정치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특히 이 안보 분야에서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뭔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뭐 어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두 정상이 무슨 합의를 했는지 한참 지나서야 이제 나타날 텐데 굉장히 좀 불안하죠. 이럴 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할 일은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세계 질서가 뭔가 이제 변화가 많고 재편되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이제 시대에 그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정부의 리더십.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미국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외신 보도 등을 보면 미국도 뭐 예의주시 얘기를 하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방법이 또 마땅하지가 않아요. 뭐 유엔 제재 같은 걸 지금 다 거의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지금 무기 거래를 할 것 같은 인상이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정부가 뭐 여기서 지금 뭐 어느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북한 때문이죠.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포탄 그러니까 러시아의 포탄을 빼앗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북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그 재래식 포탄 뭐 이런 거라는 거 70년대 80년대에 만들었던 거. 그러면 지금 무기 거래에 새삼스럽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은 무기 거래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북한은 더 첨단 무기들을 러시아로부터 지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새롭게 뭐가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저는 이미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과의 공조, 그다음에 유엔과의 공조. 뭐 유엔 지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뭐 그 길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뚜렷하게 저지할 방법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계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미국 유엔과의 공조를 통해서 뭐 러시아, 북한에 대한 압박은 또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뭐 러시아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걸 해나가는 외에 현실적으로 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것 가지고 국내에서 뭐 어느 정권 탓이냐? 어느 정권 탓이 아니고 북한 정권 탓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모적인 내탁 공방은 이제 좀 그 자제를 하고 우리 이제 외교 전략이 실질적으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뚜렷한 그 돌파구가 좀 그 쉽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발언을 오늘 해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당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일축하긴 했는데 두 분 오늘 그 성일종 의원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가정법을 동원해서 뭐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 뭐
이런 가정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한 굉장히 그 중진 정치인인데 얘기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당에서는 아이고 우리 당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네. 이게 좀 곤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윤건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으로서 아이고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이 전쟁 또 정부의 어떤 안보 국제 정치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성 의원,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의 그 발언 의도는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첨단 위성 무기 같은 걸 뭐 서로 기술을 주고받고 할 경우에 우리가 네. 그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중에 하나로 뭐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러면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요. 그게 과연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될까요? 저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전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슈를 이제 다룰 텐데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단식 15일째에 접어들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온다면 부결 당론화를 이제 채택하는 쪽이 아니냐 이런 그런 쪽으로 좀 그 주위에서 해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표결 보이콧을 이제 주장한 것 같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의 이제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된다면 당이 큰 분란에 처하게 될 거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마지막은 최 의원님부터 하시죠. 그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듯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밝혔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본인이 했던 발언을 뒤집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네.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가결을 시켰구나. 동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결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더군다나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응천 의원이 표현했듯이 이른바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약속을 또 한 번 결정적인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게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도박과 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 친명계가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결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 그 단식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하겠죠. 뭐 단식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게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발표를 했나요?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검찰이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컨대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무슨 뭐 표결 보이콧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나는 이재명 대표 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른바 뇌피셜이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문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어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거의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고요. 지금 또 제1야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뭐 없었던 걸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아마 본회의 할 때 그 신상 발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해볼 테니까 좀 전원 가결을 좀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을 시켜달라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찬성 표결을 할 것으로 가결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경우 결론이 그렇게 날 경우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 배후가 결국 이재명 대표구나.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뒤집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은 민주당의 이재명 뜻 뒤집기 모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저는 개각 관련해서 논평을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권이든 인물난을 겪습니다. 장관시킬 사람이 참 없다고 그래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수석을 둬서 전국에 장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좀 검증을 해보라고 해서 나중에 그 의회 인물을 이제 장관에 기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에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인재 스카웃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개각을 보니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못하면 개각할 때마다 뭐 새 인물이 없지 않느냐, 또 뭐 MB2, MB3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좀 한 수 배우시라 이런 뜻에서 수첩공주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후폭풍 그리고 북러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